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언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사명과 역할, 공정보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과 다음 주는 언론과 사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보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정익 언론인 예전에 제주일보 편집 부국장을 역임하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동연 문학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돌아보면 그 촛불 다시 들었는데요. 이 검찰 개혁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가짜 뉴스, 이제 언론 개혁까지 이제 들고 나왔고 또 이제 연말을 보면서 이제 정치 개혁까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 전체 과제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예.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역사를 봐도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예. 것과 이제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론 개혁,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론장의 기능을 하고 있고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많은 역할을 하도록 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작 우리 언론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짚어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한번 진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홍영철 대표님. 예. 네. 올해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혁 정권이 정말 개혁 정권이냐 하는 중간 평가의 의미가 총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혁 성과들에 대해서 그 평가가 나올 텐데 언론이 그런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 이대로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렇게 썩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그런 언론 개혁이라는 문제가 다시 떠오를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언론의 문제들은 정권의 문제, 보통 이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 권력의 나팔수라든지 정권의 신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엄정하게 지금 현 정권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잘 나올지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리라 생각합니다. 예, 원래는 또 4월 15일 총선도 있는데요. 예. 네. 좀 더 이제 언론의 그 어떤 공정보도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김경호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은 언론 개혁 이거는 작년 올해의 화두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쭉 이슈가 됐던 어떤 일상의 이슈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그만큼 언론 현실에 대한 변화,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해 그 9월부터 시작된 어떤 그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왜 언론 개혁이 필요한가, 왜 또 언론 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시각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또 이렇게 됐는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년 올해죠. 올해 4.15 총선 같은 경우에 이게 그 홍영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개혁 정권의 어떤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있지만 차기 대선으로 가는 어떤 그 교두보라는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여대 야소냐 또 여소 야대냐 이런 어떤 그 정치권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한 그 싸움들 또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언론 개혁과 정치 개혁 맞물려서 굉장히 원래 중요한 이슈로
여전히 그 부각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작년에 가짜 뉴스, 언론 개혁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예. 우리 김동현 박사님. 예.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의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목소리들, 근데 그 목소리들이 팩트가 검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라나 정치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의 주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기득권에 대한 아주 거대한 저항이 있는 거고. 뭔가 현실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 거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 도저한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항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흐름들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뭐 검찰이든 이걸 놓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다. 그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2020년은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는 이제 전국적인 그 언론 개혁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 사회는 또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총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제주도도 이번 총선에서 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제2공항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언론들이 좀 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는 그런 경향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제주의 언론들이 참 뭐랄까 이제 좀 이 개선해야 될,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이 제2공항 문제들을 각각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이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견이라든지 제2공항 이슈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잘 그 도민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런 것들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뭐 계속 그 언론의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도정을 대변한다 이제 그런 비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더 우려되는 지점이 그런 부분이고 제주 도지사가 어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아우르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추진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까지 언론들 행태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면은 큰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각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아까 제2공항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역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들, 소외된 목소리들을 전달해준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제2공항 군명이나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면 제주의 언론들이 스스로의 이해 당사자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신정희 국장님은 이제 언론이신데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 대표님이나 우리 김동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뭐 상당 부분 그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그 제주 언론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지적받는 중요한 그 요인들인데요. 사실 그 제주 지역 언론이 그 언론이라는 게 스스로 담론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담론을 형성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네. 되는 게 어떤 언론의 주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뭐 지난해 그 전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민들 사회에서 네.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일종의 어떤 정파성을 네. 굉장히 그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어떤 불신 또 언론 역할에 대한 회의 이런 부분으로 그 연결이 되면서 네. 전반적인 그 지역 사회에서 언론의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특히 총선 국면에서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총선에서 각 후보들이 이런 그 2공항이라든지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중개자 역할에만 그친다면은 이전 언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나름대로 어떤 공론의 장으로 그런 이슈들을 끌어내면서 네. 도민 여론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을 시켜주면 그러면 언론의 역할이 나름대로 좀 달라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선도적 역할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제주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네. 사실 우리 언론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기업이 없다 보니까 광고도 없고요.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소셜 미디어 AI를 필두로 해서 소셜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주도 이제 그 중심에 있긴 한데요. 그럼 언론은 과연 그럼 우리 지역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한 것.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박수를 쳐주질 못하느냐에 대한 네.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지만 그게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데 좀 반성 내지는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우리 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또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깝게도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게 사실은 언론 학자로서 바라보는 제주도 우리 제주 언론의 현재 평가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반성하고 개혁하고 또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다 이런 네, 적지 말씀이시네요. 않습니다. 네. 우리 신정희 국장님, 네. 우리가 그 제주 지방자치의 언론사로 들어가 보면 194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그 맞습니다. 역사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언론의 등록 상황 이런 것들도 좀 도민들이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신문이 태동한 건 사실 일제 시대였죠. 그래서 네. 그 현지 일본 그 주둔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면서 제주 신보로 네. 제주 민보로 바뀌었다. 이제 나중에 제주 신보로 바뀌고 제주 일보로 네. 전환이 되면서 그 신문을 이렇게 쭉 이어왔고요. 신문이 본격적으로 현재는 난립 상황인데 신문이 많아지게 된 게 다매체 시대가 된 거는 우리 그 1988년도죠. 뭐 요 상황, 전국 언론 상황하고 맞물려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일간지들이 속속이 이제 생겨나면서 현재는 지역 그 일간지는 6개가 됐죠. 6개가 됐고 뭐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하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네. 육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터넷 매체에서 뭐 가운데에서 실제 언론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취재가 가능한 네. 이런 뭐 매체는 뭐 손에 꼽을 정도고요. 여기에 우리 기존 뭐 지상파, 네. 이제 방송 또 라디오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제주만이 난립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네. 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언론이 뭐 굉장히 난립된 상황인데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그 언론이 존재할 수 있는 물적 토대죠.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산업 기반이 네.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제주 지역 언론 상황은 더 열악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현 박사님 이렇게 좀 언론사들이 난립돼 있는 문제 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게 나쁜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다라는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일 텐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관급의 보도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스스로의 취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를 보도할 수 없는 어떤 물적인 토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 지역 언론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악순환을 계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의 언론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사실은 네. 그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수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구받는 대로 언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 내지는 도민의 요구 혹은 언론으로서의 저널리즘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문제 핵심 나중에 또 논의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핵심이라고 하는 건 언론인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언론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보도한다라고 한다면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사실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철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좀 언론인 스스로가 조금 그 집중해서 그 철학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나머지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송영철 대표님. 예, 지방 언론들이 뭐 대부분 다 거의 모든 지방의 언론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제주도 그 중에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광고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제주도에서 나오는 광고비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많이 그 운영에 쓰이다 보니까 그 친도정적인 그런 언론들이 돼버려 가지고 뭐 이 도민들이 또 신뢰를 잃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제주도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아닌가? 결국 뭐 제주도의 기업들을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 언론사들도 이제 취재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으로 이렇게 기획 기사라든지 좀 심층 취재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도 자료 나오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 쓰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토양이 이런데 나오는 뭐 열매가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비관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요거는 어쨌든 이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광고가 직접적으로 그 광고주라든지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언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언론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진흥재단 같은 것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어떤 외부의 이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지역의 지방 언론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에 조금 의견들을 듣고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왜 언론 개혁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 보수학자들이 언론 개혁을 또 아주 부르짖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론 개혁 어느 게 맞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다른 목소리로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네. 게 사실은 좀 많다라고 봅니다.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 개혁만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어느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분출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과거 저는 사실 거기 동일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많은 언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의 개혁을 요구를 합니다. 네.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구성하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왔거든요. 네. 그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언론에 주어진 사부로서의 권한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정권에 의해서 정권의 집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 목소리가 달라진다. 이건 아닐 테고요. 다만 지금 SNS처럼 많은 목소리들이 분출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더 많이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언론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다만 정권이 그 어느 정권이냐 이것은 정파적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확대해서 그 표현하는 그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도 정파적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 정파적 입장을 갖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사실 보도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보도고 정확한 사실 보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이런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보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정파적 입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 사실까지도 왜곡해버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제대로 된 사실조차도 자신들의 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왜곡하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을 좀 바꿔달라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예, 저도 뭐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국 그 교수님도 말씀하신 정파적이라는 부분이 이게 또 언론에서 태생된 정파가 아니라 한국적 정치 토양에서 만들어낸 언론의 정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언론 스스로가 정파성을 띈다기보다도 언론이 결국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정파성에 매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언론이 언론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권한유착이라는 이런 속에서 언론도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언론 개혁은 늘 상존하는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우리 홍영철 대표는 어떤 언론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예. 이 정파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좋다.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치적 중립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막 쏠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건 맞는데 그 정책 입장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어떤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된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사실 도민이나 국민들이 이 언론이 문제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뭐 왜곡 보도뿐만 아니고 이런 이 좀 심층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룬다거나 본질을 볼 수 있게 좀 나가는 부분에서 좀 게을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뭐 이게 어떤 정권이라든지 권력의 이제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정파적인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더라도 적어도 이제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그 뉴스 신뢰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17년에 23%, 2018년도 25%. 조사 37개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예. 예, 제가 예. 그거 이전에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실제 그 외국에서 그 실제 사례입니다.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언론 교육, 그러니까 기자 교육을 받은 4학년 정도면 굉장히 고학년이거든요. 실제 수업에 기다리고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팍 뛰어들어옵니다. 이 학생 하나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죠. 많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이 더 쫓아 들어옵니다. 굉장히 실랑이를 막 합니다. 그리고 황급히 튀어나갑니다. 그게 그 교수가 그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 것을 써라라고 해서 작성을 했더니 놀랍게도 40%가 팩트를 틀리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 이제 핵심은 뭐냐면 선택적 인지, 선택적 노출, 그리고 선택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실제 본 것조차도 그렇게 40%가량의 오류를 내고 있다.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는 거 기사 작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고가 났으면 경찰이 취재를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 내지는 그 관찰자 내지는 목격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를 다 넘어서서 기사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기사를 작성한다라고 해도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40% 틀리는데 그 정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우리 언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출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건 언론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7개국 중에 37등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 복합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껏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 된 나라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의 자유, 거꾸로 보면 국민으로서 언론에 부여받은 그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37개국이라고 일어났지만 더 많은 나라를 다 비교해놓고 본다면 더더욱 낮아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 언론이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의 언론으로서 성장을 많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왔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거기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어쨌든 그 언론이나 이 방송에서도 어떤 그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취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건데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계신 거죠? 예. 그 비근한 예로 말이죠. 우리가 4, 5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이 그 오전 시간에 TV에서 생중계되는 그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네. 참혹한 순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구조됐다는 이런 그 아주 그 비상식적인 오보가 나오고 네. 또 그 이후에 밝혀진 내용들이지만은 그 와중에 KBS와 청와대 간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통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봐달라. 이거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협잡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재난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어떤 참사를 참사로 보지 못하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은 알고 있는 장장 언론만이 이거를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언론 현장에서는 남아 있어서 그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네. 또 국민들한테 언론이 불신을 받는 네. 뭐 이런 그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요. 또 어떤 뭐 권력 주변의 비리라는 이런 부분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고 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 그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언론이 제대로 접근을 하고 비판과 감시 기능을 했다면 현재와 같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을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얼마나 이런 목소리 또 시각, 네. 따가운 눈총들을 받으면서 앞으로 고쳐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이 권력과 돈에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게 언론의 현실이다. 예. 뭐 그 부분은 앞으로도 뭐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좀 최근에 벌어진 사태는 경향신문에서의 기사 삭제와 관련된 모 기업이 협찬을 받고 결국은 기사를 삭제했던 사건이 있죠. 광고비를 줄 테니까 기사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편집국장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이제 언론 스스로가 그런 어떤 권력이 아니라 어떤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 하나 사례고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언론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국민들은 언론인들 스스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없다라고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교수님도 지금 한국 언론의 자유 굉장히 폭넓다고 하지만 과거 좀 몇 년 전 돌아가 보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아무런 노트북이나 수첩이나 이걸 펜을 들고 닫지 않고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도 다 받아들였던 게 청와대 기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순순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가 이제 좀 진보적인 정권이 오니까 그 무한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온갖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이 언론의 태도. 그러니까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 스스로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팩트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 똑같은 다 팩트인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팩트도 달라진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 다 팩트를 말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좀 각각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게 팩트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보다 이런 보도라는 게 정말 뭔가 외압이라든지 이게 다른 어떤 보도 이외의 다른 영향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정론직필 얘기하는 게 그 직자가 고들직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곧 어떤 다른 외압이라든지 다른 여건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언론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권이라든지 어떤 광고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직필이 안 된단 말이죠.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팩트를 잘못 쓰는 것보다는 왜곡시키는 거
이거에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왜곡과 이 사실 자체를 심층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표면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문제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언론사마다 사실은 네. 프레임이 있거든요. 바라보는 왜냐하면 언론사의 그 태생이 어느 자본이냐 아니면 언론 순수한 독립 언론이냐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주의 그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경향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언론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경향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마다 사건을 취재하면서 프레임을 미리 이제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의 언론들은 보수적인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독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려고 하니까 보수적인 프레임을 설정을 해놓고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하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이거든요.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실제 미국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서 1980년에 지미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상황들은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버니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상황을 직면을 했는데 존재하지 않은 아이를, 가상의 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약에 찌들려서 사는 지미라고 하는 그 아이를 만들어내서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허위의 사실을 갖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좀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뉴욕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인데요. 그 제이슨 블레어라고 하는 뉴욕타임 기자가 역시 사실을 굉장히 왜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사들인데 역시 이것도 과장 내지는 허위에 가까운 기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론인들이 바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성찰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언론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사과하는 것이 되게 인색하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거의 언론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정도 수준의 비판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자정 능력에 대한 고민들은 하죠. 예. 하여튼 언론인들도 정상적으로 예. 나름 그 고등교육을 받은 예.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작 그 결과물에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우리 홍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일테면 우리 한국 언론 토양이 일정 부분 상당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에 종속된 언론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가 말씀하신 경향신문이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어떤 독립적인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나머지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경제지, 뭐 전국지 대부분이 자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결국 대주주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토양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독자들 또 언론 수용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이런 구조를 뭐 어느 계기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그 수용자 중심의 어떤 바람직한 언론 운동이 작용을 할 경우 나름대로 그 지금 이 언론 토양이 좀 많이 정화되는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김동현 박사님 어떤 이런 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그래도 최대한 자유로운 그런 공정 언론, 진실 보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새로운 언론들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언론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시도들이 좀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기자들이 언론사에 들어가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필드에서 뜹니다.
근데 그런 기자들이 한두 번 이런 식의 어떤 좌절감을 겪고 나면 스스로 이런 조직의 논리를 내면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조직의 생리에 익숙해지는 게 노련한 기자로 취급받고 승진이 되고 차장되고 부장되고 국장되고 이런 게 되니까 저는 이제 언론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개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더라도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 예. 사실 밖으로부터의 간섭을 되게 싫어하는 조직이에요. 예. 다 아시듯이. 예. 그래서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윤리의 문제인 겁니다. 언론의 윤리 강령 다 있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개선을 해주면서 동시에 언론 스스로 좀 윤리의 재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외부로부터의 자칫 그 간섭은 자칫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로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시민단체도 계속해서 언론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거 독립적인 언론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예. 고민들이 뭐 예전부터 계속 돼 온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좀 그나마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게 덜 드는 인터넷 신문을 만들자 해서 이제 인터넷 신문을 실제로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비대해지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떤 운영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몸집을 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이제 광고도 못 쳐 우리 뭐 그 시민 단체가 반대하는 그런 데로부터 광고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기사를 그러니까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뭐 이런 토양에서는 독립 언론을 만들어봤자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결국 그런 어떤 비관론들도 있는 거고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종이 일간지 같은 경우 종이 신문 같은 경우 이 건설사들이 이제 사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아서 거기에 또 논조를 또 사주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가지고 어떤 개발 논리를 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기자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자도 자기 어떤 그런 직업 윤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토양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주가 사실 그 편집권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지만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어떤 프레임들을 갖고 이게 언론이 운영되고 어떤 그렇다고 이제 사주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기를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또 도정으로부터 많이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받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 보니까 100억 정도의 광고비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이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도정의 입김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제주 지역의 언론 현실을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그 메이저 언론들이 사실은 집회 현장에서 취재 거부까지 이제 많이 당하고 오히려 SNS나 유튜브가 이제 뜨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현상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결국 이제 기자들이 이제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이 매체가 없을 경우에는 언론사 기사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가 언론사 역할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확히 이제 또 요구되는 게 분명한 사실에 대한 보도일 겁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사실을 이제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허위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언론사 스스로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보다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훌륭한 언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이런 그 SNS나 유튜브 등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인 저널리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거시 언론이라고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NS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러운 겁니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100만 명에 가까운 독자를 두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을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언론의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언론 스스로 좀 봐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속보성의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보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선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오류의 문제가 또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통찰력 있는 언론, AI가 다 저널리즘 그냥 기사 씁니다. 언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언론에게 주어진 그 요구는 우리 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경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역시 통찰력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로 된 저널리즘 그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제주 지역 언론 현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주도 기자협회에서 2018년인가요? 그 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공정성 관련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신 국장님? 예, 맞습니다. 뭐 그 응답자 10명 중에 뭐 3명꼴로는 공정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자아 비판적인 그런 응답을 했다는 건데 자신들에 대한 굉장히 그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이죠. 스스로. 기자들 스스로 뭐 자초한 측면도 뭐 없지 않은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또 외생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어떤 그 언론의 역할에 좀 더 그 진중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도 이런 그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요. 어떤 진실 보도에 대한 접근을 좀 회피하고 또 어떤 자기 개발 이런 노력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그 이슈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어떤 적자 구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그 자본력이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광고주가 그 어떤 보도라든가 편집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 독자나 시청자의 그 기대, 눈높이와는 다른 그런 보도가 일어나고 있어서 수용자들이 그 외면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 교수님네나 쭉 말씀하셨던 굉장히 반성, 성찰 또 결국은 이 논의의 종착역도 거기지만은 언론의 본연의 사명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정말 자성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설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뭐 사주의 이익 이거 뭐 했는데 어느 조직이나 언론사나 사주의 이익과 편집국은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제주 지역 언론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듯한 그런 언론사들이 되게 많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필드에서 연차가 생기고 그리고 노련한 기자들이 사실상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승진하면서 중요한 출입처를 도맡아 다니게 되면서 뭘 하냐면 그 회사의 이익을 그 관공서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브로커 아닌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역할인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기자의 역할인지에 대한 게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회사 내부의 통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언론사에 관련돼서 좀 무서우니까 그냥 다 욕을 들어주지만 뒤에 가서는 언론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털어놓고 있는 게 지금 제주 지역 언론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많은 언론이 있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건 일면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특히 이제 언론 사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언론의 어떤 발전 방향, 어떤 개혁 방향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대표님 말씀하신 게 약간 이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설문조사의 그 내용에 보면
사주 1위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 중에 1위가 사주가 25.4%, 2위가 편집국 간부 19.3%, 그리고 자기검열이 13.6%. 내부적인 요인들이 58.3%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제주 지역의 언론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요. 어쨌거나 우리 언론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그 제한이 다가오게 되고 그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간략하게. 예, 뭐 교수님 말씀에 그 내부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스스로 개혁하는 뭐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언론 개혁이 스스로 벅찬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용자, 학계 같이 연대해서 이런 부분 또 충격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언론계에 있는 종사자분들에게 좀 싸우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싸웁시다. 그리고 뭐 우리가 회사원이 아니고 기자잖아요. 기자의 사명을 좀 생각해서 좀 같이 싸우면 지역 사회도 같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언론이 이제 사회적인 공기다. 그러니까 사회 공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정으로부터 그런 지원들도 받는데 사실 도정 지원을 받는 게 결국 이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본다면은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이제 그 공정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단하고 외부의 입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제주 언론에 좀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넘쳐나는 정보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그런 사유를 깨트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시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